2015년 5월 강원도 인제군이었습니다. 해발 1000m가 넘는 대암산 자락 아래로 깊은 계곡이 이어지는 곳이었죠. 산을 타고 내려온 눈 녹은 물이 바위 사이를 흘러 계곡을 이루는 시기였습니다. 낮에는 물소리가 산을 가득 채웠고 밤에는 짐승 울음소리가 어둠 속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인적이 드문 산골짜기였죠. 이래서 민가까지 차로 30분 넘게 달려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대암산은 민간인 출입이 제한되는 구역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군사 분계선에서 멀지 않은 곳이었죠. 내안산은 산속에는 군 초소가 드문드문 있었지만 계곡 쪽으로 들어가면 사람의 흔적이 거의 없는 지역이 펼쳐졌습니다. 누군가를 숨기기에 이보다 적합한 곳은 없었죠. 그 어둠 속에서 한 남자가 사라졌습니다. 사라진 남자의 이름은 김주철이었습니다. 당시 45살이었죠. 경기도 용인시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수지구의 작은 아파트였죠. 방 2개짜리 집에서 2 아들과 살고 있었습니다. 건축업에 종사하던 사람이었죠. 작은 규모의 건축 하청일을 맡아 현장을 돌았습니다. 큰돈을 벌지는 못했지만 꾸준히 일을 했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현장을 빠지지 않았습니다. 아이들 먹여 살려야 한다는 생각이 그를 매일 아침 일으켜 세웠죠. 이혼한 뒤 2 아들을 홀로 키우고 있었습니다. 양육권을 직접 가져온 것이었죠. 아이들이 어린데 아버지 혼자 키울 수 있겠느냐는 주변의 걱정에도 김주철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키우겠다고 했죠. 법원에서도 아버지의 양육 의지를 인정했습니다. 아이들은 아버지와 함께 용인의 작은 아파트에서 살았죠. 초등학생이었습니다. 형은 5학년, 동생은 3학년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김주철을 아들 바보라고 불렀습니다. 아이들의 학교 행사에 빠진 적이 없었죠. 운동회, 학예회, 학부모 상담까지 모든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도 아이들 행사가 있으면 일찍 일을 마치고 달려갔죠. 주말이면 아이들을 데리고 공원에 나갔습니다. 자전거를 태워주고 축구를 했고 저녁에는 라면을 끓여 먹었죠. 요리를 못하면서도 아침마다 도시락을 싸주었습니다. 반찬이 서툴러서 아이들이 놀리면 다음 날에는 인터넷을 뒤져 새로운 반찬을 찾아 만들었죠. 계란말이가 찢어지면 다시 만들었습니다. 김밥이 풀어지면 처음부터 다시 말았죠. 그런 아버지였습니다. 김주철의 하루는 새벽 5시에 시작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일어나기 전에 밥을 지었죠. 밑반찬은 주말에 한꺼번에 만들어 냉장고에 넣어두었습니다. 이웃집 아주머니에게 레시피를 물어보기도 했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낸 뒤 건축 현장으로 출근했습니다. 현장에서 일하다가도 아이들 하교 시간에 맞춰 집에 돌아왔죠. 저녁에는 숙제를 봐주었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책을 읽어주었습니다. 아이들이 잠든 뒤에야 밀린 집안일을 했죠. 엄마와 아빠를 동시에 해야 하는 삶이었습니다. 힘들었지만 불평하는 법이 없었죠. 주변 사람들은 저 사람 쓰러지는 거 아니냐고 걱정할 정도였습니다. 김주철에게 5월 5일 어린이날은 1년 중 가장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매년 아이들과 특별한 시간을 보냈죠. 놀이공원에 가거나 영화를 보거나 캠핑을 갔습니다. 2015년에도 마찬가지였죠. 놀이공원에 가자고 약속해둔 상태였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곳이었죠. 형이 롤러코스터를 좋아했고 동생은 범퍼카를 좋아했습니다. 2 가지 다 타기로 했죠. 그런 사람이 어린이날 이틀 전에 사라졌습니다. 아들을 두고 스스로 떠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5월 1일 금요일이었습니다. 김주철은 전처에게 전화를 걸어 아이들을 2, 3일만 맡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지인과 강원도에 다녀오겠다고 했죠. 5월 4일까지는 돌아오겠다고 말했습니다. 전처는 알겠다고 했죠. 김주철은 가벼운 옷차림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여행 가방도 들지 않았죠. 캐주얼한 차림이었습니다.
그와 함께 길을 나선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이름은 이철진이었죠. 가명이었습니다. 당시 50살이었죠. 탈북자 출신으로 김주철과 평소 친하게 지내던 인물이었습니다. 이철진은 자신을 김일성 종합대학 출신이라고 소개했죠. 북한 특수부대에서 복무했다고도 했습니다. 탈북 후에는 서울의 한 대학병원 병원장의 양아들이 되었다고도 말했죠. 주변 사람들은 그를 엘리트 난파 공작원 출신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이력이었죠. 그 말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확인된 바는 없었습니다. 확실한 것은 이철진이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었죠.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상대방의 마음을 사로잡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이력을 화려하게 포장했고 인맥이 넓은 것처럼 행동했죠. 김주철뿐 아니라 주변의 여러 사람에게 투자를 권유한 적이 있었습니다. 대학병원 장례식장 운영권 이야기도 그런 맥락에서 나온 것이었죠. 병원장의 양아들이라는 말이 사실이라면 그 정도 사업을 할 만한 배경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 말 자체가 검증되지 않았다는 것이었죠. 상대방을 설득하는 능력이 탁월했습니다. 김주철도 그에게 넘어간 사람 중 하나였죠. 두 사람의 관계에는 돈이 얽혀 있었습니다. 2014년 12월이었죠. 이철진이 김주철에게 투자 제안을 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한 대학병원의 장례식장 운영권에 입찰하려고 하니 함께 투자하자는 것이었죠. 이철진이 병원장의 양아들이라고 했으니 김주철로서는 믿을 만한 이야기였습니다. 장례식장 운영권은 안정적인 수입원이었죠. 김주철은 그 말을 믿었습니다. 5억 원을 건넸죠. 이혼 후 건축업으로 한 푼 두 푼 모은 돈이었습니다. 아이들 교육비로 쓰려고 아껴둔 돈도 포함되어 있었죠. 차용증은 쓰지 않았습니다. 친구니까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한 것이었죠. 김주철의 지인들은 나중에 이 사실을 듣고 경악했습니다. 5억 원을 차용증 없이 건넨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었죠. 하지만 김주철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사람을 믿으면 끝까지 믿는 성격이었죠. 이철진이 대학병원 병원장의 양아들이라는 말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장 운영권 입찰이라는 구체적인 사업 내용에도 설득당했죠. 이철진의 말솜씨가 그만큼 뛰어났던 것이었습니다. 건축 현장에서 몸으로 벌어 한 푼 두 푼 모은 돈을 말 한마디에 넘겨버린 것이었죠. 김주철이 그 돈을 모으는 데 걸린 시간은 10년이 넘었습니다. 건축 일용직에서 시작해 하청업자로 독립하기까지 10년 이혼 후에도 아이들 교육비를 빼고 남은 돈을 차곡차곡 쌓아 올린 것이었죠. 그 돈이 이철진의 손에 들어간 뒤 넉 달 만에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철진은 실제로 입찰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5억 원은 다른 곳에 쓰였죠. 일부는 건물을 사는 데 들어갔고 나머지는 행방이 불분명했습니다. 김주철이 투자 결과를 물었지만 이철진은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말을 돌렸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나도 아무런 진전이 없었습니다. 김주철은 점점 불안해졌죠. 전화를 걸었습니다. 돈을 돌려달라고 했죠. 이철진은 곧 처리하겠다고만 했습니다.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죠. 김주철의 전화가 잦아졌습니다. 독촉이 거세졌죠. 그러던 2015년 5월 초, 이철진이 갑자기 여행을 제안했습니다. 강원도에 가자고 했죠. 스트레스도 풀 겸 얘기도 할 겸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김주철은 응했죠. 여행을 가면서 돈 이야기를 제대로 해보려고 생각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친구가 먼저 좋은 소식을 전해줄 거라고 기대했을 수도 있었죠. 어느 쪽이든 김주철은 이철진을 따라 나섰습니다. 5월 1일, 두 사람은 서울에 있는 이철진의 집에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다음 날인 2일에는 강원도 동해시에 있는 지인의 집을 방문했죠.
거기서 또 하루를 묵었습니다. 평범한 여행처럼 보였죠. 5월 3일 오후 두 사람은 강원도 양양에 있는 스쿠버 다이빙 가게에 들렀습니다. 김주철이 아는 가게였죠. 가게 주인과 가벼운 인사를 나누었고 오래 머물지는 않았습니다. 김주철은 밝은 표정이었다고 가게 주인은 나중에 증언했죠. 오후 6시 10분이었습니다. 인제군의 한 계곡 방향으로 이어지는 도로 위에 설치된 CCTV에 김주철의 차량이 포착되었습니다. 운전석에 김주철이 앉아 있었고 조수석에는 이철진이 타고 있었죠. 차는 계곡 방향으로 사라졌습니다. 주변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죠. 그것이 김주철이 세상에 남긴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3시간 뒤인 오후 9시 12분, 김주철의 휴대전화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원이 꺼진 것이 아니었죠. 배터리가 물리적으로 분리된 것이었습니다. 그 직전에 전화기 내부 데이터가 초기화된 것도 확인되었죠. 누군가가 전화기 안의 모든 정보를 지운 뒤 배터리를 뽑은 것이었습니다. 위치 추적을 막기 위한 행위였죠. 그 순간부터 김주철의 모든 생활 반응이 사라졌습니다. 전화 기록도, 문자도, 카드 사용 내역도, 위치 정보도 끊겼죠. 한 사람이 세상에서 완전히 지워진 것이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요. 경찰은 나중에 이 시점을 사건의 핵심 시각으로 지목했습니다.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고 배터리를 분리하는 행위는 김주철 본인이 했을 가능성보다 제3자가 했을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다고 판단했죠. 5월 4일 김주철이 돌아오겠다고 한 날이었습니다. 전처는 아이들과 기다렸죠. 오전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오후가 되어도 마찬가지였죠. 전화를 걸었지만 전원이 꺼져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서야 불안감이 밀려왔죠. 전처는 김주철의 형제들에게 연락했습니다. 혹시 연락이 닿았느냐고 물었죠. 아무도 김주철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김주철의 누나가 이철진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죠. 이철진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소리는 평온했다고 합니다. 양양에서 헤어진 뒤로 모른다고 했죠. 자기도 걱정된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자연스러운 반응이었죠. 양양에서 나중에 거짓으로 밝혀질 말을 할 때도 흔들림이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김주철이 어디로 갔는지 자기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나중에 밝혀진 것이지만 이 시점에서 이미 이철진은 거짓말을 시작한 것이었죠. 다음 날인 5일은 어린이날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아침부터 놀이공원 갈 준비를 했죠. 아빠가 데리러 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아빠는 오지 않았죠. 형이 동생에게 말했을 것입니다. 아빠가 좀 늦는가 보다. 기다리자.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아빠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5월 6일, 가족이 경기 용인동부 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경찰은 김주철의 마지막 행적부터 추적했죠. 통화 기록, 카드 사용 내역, 기지국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5월 1일부터 3일까지 서울에서 동해, 양양, 인제로 이어지는 동선이 드러났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함께 있었던 인물이 이철진이라는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경찰은 김주철의 은행 계좌도 확인했죠. 실종 이후 단 한 건의 거래도 없었습니다. 카드 사용 기록도 마찬가지였죠.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닷새 동안 한 푼도 쓰지 않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경찰은 이 시점에서 자발적 실종 가능성을 거의 배제했죠. 김주철의 가족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두 아들을 두고 아무 말 없이 사라질 사람이 아니었죠. 경찰은 사건의 성격을 강력 사건 가능성으로 전환했습니다. 마지막 동행자 이철진에 대한 집중 조사가 시작되었죠. 경찰이 이철진을 불러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철진은 양양의 스쿠버 가게에서
김주철과 헤어졌다고 말했죠. 거기서 각자 갈 길을 갔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이 CCTV를 확인했죠. 양양 스쿠버 가게를 나선 뒤에도 두 사람은 같은 차에 타고 있었습니다. 오후 6시 10분, 인제 계곡 방향 CCTV에 나란히 찍혀 있었죠. 이철진은 스쿠버 가게에서 헤어졌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인제까지 함께 갔던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CCTV 영상을 더 분석했습니다. 양양에서 인제로 이어지는 국도 위에 설치된 카메라 3대에 같은 차량이 잡혔죠. 시간 순서대로 이어붙이면 양양을 출발해 인제 방향으로 이동한 동선이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조수석에 앉은 이철진의 모습도 확인되었죠. 이철진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카메라 각도상 표정까지는 확인이 어려웠죠. 김주철은 운전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긴장감은 느껴지지 않았죠. 평범한 여행길처럼 보였습니다. 차량의 속도도 일정했죠. 급히 어딘가로 향하는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경찰은 이 CCTV 영상을 수십 번 반복 재생했죠. 두 사람의 자세, 시선 방향, 차량 내부의 물건 배치까지 분석했습니다. 뒷좌석에 짐으로 보이는 물체가 놓여 있었죠. 텐트나 이불일 수도 있었고 다른 물건일 수도 있었습니다. 확대해도 정확히 무엇인지 식별할 수 없었죠. 그런데 이 차량이 돌아오는 영상은 찍혀 있지 않았습니다. 어느 시점에 어떤 경로로 빠져나갔는지 확인할 수 없었죠. CCTV가 닿지 않는 샛길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경찰이 다시 물었습니다. 왜 거짓말을 했느냐고요. 이철진은 진술을 바꿨죠. 계곡에서 함께 텐트를 치고 야영을 했다고 했습니다. 편의점에서 막걸리를 사서 들어갔고 함께 술을 마셨다고 했죠. 안주로 오징어를 사갔다고도 했습니다. 계곡 물소리를 들으며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진술했죠. 이불을 깔고 텐트 안에서 잤다고 말했습니다. 새벽에 잠에서 깨니 김주철이 먼저 가라고 해서 혼자 돌아왔을 뿐이라고 진술했죠. 경찰은 이철진이 말한 야영 장소를 직접 확인하러 갔습니다. 대암산 자락 아래 계곡 인근이었죠. 현장을 본 경찰은 보고서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야영이 불가능한 지형이었다고요. 5월이었지만 다리 위가 물바다였습니다. 텐트를 고정할 수 있는 평지가 없었죠. 지역 주민들에게도 물었습니다. 대암산은 5월에도 기온이 낮고 야생동물이 출몰하는 곳이라 야영을 하는 사람이 없다고 했죠. 그런데 이 성난고... 이철진의 진술은 처음부터 끝까지 앞뒤가 맞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진술에서는 양양에서 헤어졌다고 했죠. CCTV에 반박당하자 두 번째로 바꿨습니다. 야영을 했다고 했지만 야영이 불가능한 장소였죠. 김주철이 먼저 가라고 했다고 주장했지만 김주철의 차는 계곡 인근에서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이철진이 새벽에 그 깊은 산골짜기를 혼자 빠져나온 방법도 설명되지 않았죠. 3번 바뀐 진술, 그리고 바뀔 때마다 CCTV가 거짓말을 증명했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 사이의 금전 관계를 본격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사실이 드러났죠. 이철진이 대학병원 장례식장 투자를 빙자해 김주철로부터 5억 원을 편취한 것이었습니다. 실제 입찰에 응한 적이 없었죠. 돈은 부동산 매입 등 개인 용도에 쓰였습니다. 김주철은 돈을 돌려받지 못했죠. 독촉을 계속했습니다. 전화를 반복적으로 걸었죠. 갚을 능력이 없었던 이철진에게 그 전화는 점점 부담이 되었을 것이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의 구도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실종자가 돈을 독촉한 이력이 있었다고요. 계속 독촉을 하자 갑자기 여행을 가자고 제안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둘이 갔다가 결국 한 사람만 나온 것이었죠. 범죄 심리 전문가도
의견을 내놨습니다. 이철진이 김주철을 안심시키는 메시지를 주었을 가능성이 높다고요. 돈을 갚겠다, 좋은 소식이 있다, 그런 말로 여행에 동행하게 만들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경찰은 이철진에게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물에서 살해되었느냐는 질문에는 진실 반응이 나왔죠. 산에서 살해되었느냐는 질문에는 거짓 반응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이 결과를 토대로 살해 장소가 산이라고 판단했죠. 계곡에 빠진 것이 아니라 산 어딘가에서 일이 벌어진 것이었습니다. 수색이 시작되었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인제 계곡 인근의 산과 저수지를 집중적으로 뒤졌죠. 연인원 3,400여 명이 투입되었습니다. 산악 지형을 따라 능선을 타고 계곡 바닥을 걸으며 비탈면을 헤쳤죠. 저수지에는 잠수부가 들어갔습니다. 수중 수색도 진행되었죠. 그러나 김주철의 흔적은 단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신은 물론이고 옷 한 조각, 소지품 하나 발견되지 않았죠. 이철진이 말한 텐트, 이불, 막걸리 병도 없었습니다. 야영의 흔적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죠. 수색은 한 달 넘게 이어졌습니다. 경찰은 수색 범위를 계곡 주변 반경 5km까지 넓혔죠. 산악 구조 전문 인력이 추가로 투입되었습니다. 헬기도 동원되었죠. 열화상 카메라를 탑재한 드론이 산 위를 날았습니다. 수색견도 현장에 투입되었죠. 그러나 수색견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계곡 인근의 저수지 3곳에서는 잠수 수색이 별도로 진행되었죠. 수심이 깊은 지점까지 잠수부가 내려갔습니다. 바닥을 샅샅이 뒤졌죠. 김주철의 소지품은 물론 차량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차가 물에 빠졌을 가능성을 열어두었지만 그마저도 확인할 수 없었죠. 김주철이 타고 다니던 차량은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차와 사람이 동시에 사라진 것이었죠. 경찰은 차량에 대한 별도의 추적을 진행했습니다. 전국 폐차장과 중고차 매매단지를 대상으로 조회를 돌렸죠. 김주철 명의의 차량이 폐차되거나 매매된 기록은 없었습니다. 항만과 국경 지역에서의 반출 기록도 없었죠. 차가 산속 어딘가에 묻혀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대암산 일대의 깊은 계곡이나 저수지에 수장되었을 수도 있었죠. 그러나 잠수 수색에서도 차량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차 한 대가 통째로 사라진 것이었죠. 사람보다 차가 먼저 발견될 수도 있었지만 둘 다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주철의 형제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경찰 수색이 축소된 뒤에도 직접 인재를 찾아갔죠. 주말마다 강원도로 내려갔습니다. 산을 올랐고 계곡을 걸었고 숲을 헤맸죠. 아무것도 찾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오는 날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죠. 형제 중 한 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신이라도 찾아야 장례를 치를 수 있다고요. 아이들한테 아버지가 어디 있는지 알려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10년이 지난 2025년에도 형제들은 여전히 계곡 인근을 수색하고 있었죠. 김주철의 누나는 동생이 사라진 뒤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매년 실종일이 다가오면 인제로 내려갔죠. 계곡 입구에 서서 동생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죠. 산이 메아리를 돌려보낼 뿐이었습니다. 누나는 이렇게 말했죠. 살아있다면 아이들한테 연락을 안 할 리가 없다고요. 전화 한 통이라도 편지 한 장이라도 보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래도 시신이라도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장례라도 치러야 아이들이 아빠한테 인사를 할 수 있다고요. 이철진은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장례식장 투자를 빙자해 5억 원을 편취한 혐의였죠.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유죄가 인정되었죠. 그러나 살인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시신 없는 살인사건. 한국 형사재판에서 가장 입증이 어려운 유형의 사건이었습니다. 정황 증거가 아무리 쌓여도 직접 증거가 없으면 살인죄 인정이 어려운 현실이었죠. 경찰은 수사 보고서에 이 사건을 시신 없는 살인으로 분류했습니다. 한국에서 시신 없이 살인죄가 인정된 사례는 극히 드물었죠. 부산 시신 없는 살인 사건이 2012년에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적이 있었지만 그 사건은 혈흔과 DNA 증거가 있었습니다. 2012년에 김주철 사건에는 그마저도 없었죠. 이철진의 거짓말이 반복적으로 드러났고 금전적 동기가 명확했으며 마지막 동행자라는 정황이 있었지만 법정에서 살인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했습니다. 가족들에게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이었죠. 눈앞에 범인이 있는데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철진은 김주철의 죽음에 대해 한 가지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김주철이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하려 했다는 것이었죠. 사는 게 아니라고 했다. 죽고 싶다는 말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여자친구한테 청산가리를 구해달라고 부탁한 적도 있었다고까지 말했죠. 그러나 김주철의 가족과 친구들은 그 말을 단 한마디도 믿지 않았습니다. 김주철은 아이들을 세상 누구보다 사랑한 사람이었죠. 어린이날에 놀이공원 가자고 약속해둔 사람이었습니다. 아침마다 도시락을 싸던 사람이었죠. 아이들 학교 행사에 한 번도 빠진 적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아이들을 버리고 갈 리가 없었죠. 김주철의 친구 한 명은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주철이는 아이들 앞에서 울지도 않는 사람이었다고요. 힘들어도 아이들 앞에서는 웃었다고 했습니다. 아이들이 걱정할까봐 내색을 하지 않았죠. 5억 원을 떼었을 때도 아이들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돈이 아이들 미래를 위한 것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던 것이었죠. 마지막까지 아이들을 지키려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철진의 말처럼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다면 어린이날 이틀 전에 놀이공원 약속을 잡지 않았을 것이었죠. 2025년 4월이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정확히 10년이 되는 해였죠.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이 이 사건에 다시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1440회 방송이었죠. 부제는 둘이 갔다 홀로 왔다. 인제계곡 실종 미스터리였습니다. 제작진은 김주철의 마지막 휴대전화 기지국 데이터를 새로 분석했죠. 전문가와 함께 기지국 반경안의 지형을 하나하나 살폈습니다. 산악구조 전문가가 동행했죠. 그리고 유력한 매장 추정 위치를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무덤과 인근의 야산이었습니다. 소나무가 서 있는 곳이었죠. 이철진이 과거에 언급했던 지형적 특징과 일부 일치하는 장소였습니다. 제작진은 이철진이 말한 야영 장소도 직접 가봤죠. 차를 몰고 그곳까지 올라가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어둠 속의 비포장 산길이었죠. 도착해보니 야영이 가능한 형세가 아니었습니다. 제작진은 이철진의 진술이 거짓이라는 확신을 더욱 굳혔죠. 방송에서 제작진은 이철진을 직접 만나려 했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그가 거주하는 곳을 찾아갔죠. 그러나 이철진은 취재를 거부했습니다. 문을 열지 않았죠. 제작진이 인터폰으로 질문을 던졌지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카메라를 피하는 인물의 그림자만 보였죠. MC 김상중은 방송 말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짙은 어둠과 험준한 산세에 숨어있던 거짓말이 곧 빛을 보게 될 것이라고요.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방송이 나간 뒤 인터넷에서는 이철진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인제계곡 실종 사건이 올랐죠. 경찰에는 제보 전화가 이어졌습니다. 인제계곡 실종 사건이 올랐죠. 이 사건을 기억하고 있었던 사람들, 인제 인근에서 수상한 장면을 목격했다는 사람들이 연락을 해왔죠.
경찰은 모든 제보를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건 담당 수사관은 10년이 지났지만 수사는 종결되지 않았다고 강조했죠.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즉시 영장을 청구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사건 발생 10년 만에 다시 수사에 동력이 붙은 것이었죠. 그러나 결정적인 단서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주철의 시신도 차량도 발견되지 않았죠. 이철진은 여전히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의 구도는 단순했습니다. 돈을 빌려간 사람이 돈을 갚으라는 독촉을 견디다 못해 여행을 제안했죠. 인적이 드문 산골짜기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만 나왔죠. 진술은 3번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만나지 않았다고 했고, 2번째는 양양에서 헤어졌다고 했고, 3번째는 계곡에서 야영했다고 했죠. 거짓말 위에 거짓말을 쌓은 것이었습니다. 수사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시간이라고요. CCTV에 마지막으로 찍힌 오후 6시 10분부터 이철진이 홀로 나왔다는 새벽까지의 10시간이 모든 것을 품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10시간 안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밝혀내는 것이 사건 해결의 열쇠라고 했죠. 그러나 그 10시간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은 이철진 뿐이었고, 이철진은 거짓말만 반복했습니다. 물증이 없었죠. 시신이 없었습니다. 현장에 남겨진 흔적도 없었죠. 완벽한 교착 상태였습니다. 이 사건은 한국 사회에서 반복되는 패턴을 보여주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돈을 맡기고 돌려받지 못하고 독촉하다가 화를 당하는 구도였죠. 부산 중소기업 사장 부부 실종 사건에서도 비슷한 패턴이 나타났고, 합천의 통닭집 부부 사건에서도 금전 문제가 실종의 배경이었습니다. 돈을 빌려준 쪽이 피해자가 되고 빌린 쪽이 가해자가 되는 역전 현상이었죠. 김주철도 같은 함정에 빠진 것이었습니다.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였죠. 그 권리를 행사했을 뿐인 사람이 목숨을 잃은 것이었습니다. 김주철이 CCTV에 마지막으로 찍힌 오후 6시 10분부터 이철진이 새벽에 홀로 출발했다는 시각까지 약 10시간이었습니다. 짧지 않은 시간이었죠. 그 10시간 동안 어둠 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는 사람은 이철진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진실을 말하지 않았죠. 찬악. 5억 원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전 재산이자 2 아들의 미래였던 돈이었죠. 그 돈이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갔고 2 아이에게서 아버지를 빼앗았습니다. 투자라는 말을 믿고 돈을 맡긴 사람이 돌려달라고 요구했을 뿐이었죠. 당연한 요구였습니다. 빌린 돈을 갚으라는 것이었죠. 그 전화가 이철진에게는 짐이 되었을 것이었습니다. 갚을 수 없는 돈, 끝나지 않는 독촉, 결국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었죠. 이철진이 여행을 제안한 것은 그런 맥락이었습니다. 돈을 갚을 수 없으니 채권자를 없애는 쪽을 택한 것이었죠. 경찰도 같은 판단이었습니다. 사전에 계획된 범행이라는 것이 경찰의 추정이었죠. 여행 코스를 짠 것도, 인적이 드문 산골짜기를 선택한 것도, 야영을 핑계로 계곡에 들어간 것도 모두 사전에 준비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CCTV가 없는 지역을 골라 들어간 점도 우연으로 보기 어려웠죠. 실종 당일 대암산 인근의 CCTV는 태양광 충전 방식이었는데, 공교롭게도 그날 부슬비가 내려 CCTV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마저도 이철진이 알고 있었던 것인지 단순한 우연이었는지는 알 수 없었죠. 김주철은 이철진을 친구라고 믿었습니다. 장례식장 투자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의심하지 않았죠. 5억 원을 건네면서 차용증도 쓰지 않았습니다. 강원도 여행을 가자는 제안에 선뜻 차키를 잡았죠. 양양에서 스쿠버 가게에 들르고 인제 계곡으로 향하는 내내 옆자리에 앉은 사람이 자신에게 무슨 짓을 할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을 것이었습니다.
김주철의 두 아들은 아버지의 실종 이후 전처 밑에서 자랐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이었던 형은 아버지가 돌아올 거라고 동생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며칠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았죠. 형은 더 이상 아버지가 돌아온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동생도 묻지 않았죠. 아이, 두 아이가 아버지의 부재를 어떻게 견디고 자랐는지는 알려진 바가 없었습니다. 가족들이 아이들을 언론에 노출시키지 않았죠. 다만 김주철의 누나가 한 가지 말한 것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크면서 한 번도 아빠 이야기를 먼저 꺼내지 않는다고요. 물어보면 대답은 하지만 스스로 먼저 아빠 이야기를 하는 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게 더 마음이 아프다고 누나는 말했죠. 이 사건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계곡의 어둠도 대암산의 깊은 숲도 아니었습니다. 사람이었죠. 친구라고 믿은 사람, 돈을 맡긴 사람, 함께 술잔을 기울인 사람이 가해자였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어둠이 진해지는 계곡에서 옆에 앉아 술잔을 기울이는 사람의 눈빛이 달라졌을 때 김주철은 무엇을 느꼈을까요? 알 수 없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그날 밤 이후로 다시 들리지 않았죠. 아, 다리 돋나니, 다리 돋나니. 10년이 지난 지금 대암산 아래 계곡물은 여전히 흐르고 있습니다. 물소리는 변하지 않았죠. 그 아래 어딘가에 혹은 산 어딘가에 김주철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서툰 도시락을 기다리던 아이들은 이제 20살이 넘었을 것이었죠. 어린이날에 놀이공원 가자던 약속은 영영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채 10년을 보낸 것이었죠. 김주철이 마지막으로 운전대를 잡았던 오후 6시 10분, 차창 밖으로 보이던 인제에 사는 초록빛이었을 것이었습니다. 5월 초의 강원도는 새잎이 돋아나는 시기였죠. 옆자리에 친구가 앉아 있었고 여행의 기분이 나쁘지 않았을 것이었습니다. 돈 이야기도 이번에 잘 풀리겠지,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었죠. 그것이 마지막 평온이었습니다. 둘이 갔다가 하나만 돌아온 그날 밤의 진실은 10시간의 어둠 속에 묻혀 있었습니다. 이철진만이 알고 있었죠. 그리고 그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음 이야기도 소름 끼치는 실화입니다. 준비되셨다면 계속 들어주십시오.